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신간 도서는 마로니의 복수에서 펴낸 노 시니어 존입니다. 당신이 오래 사는 유일한 방법은 늙는 것뿐이다. 이 책의 서문에 나오는 첫 문장인데요. 미국의 배우이자 코미디언 조지 번즈가 한 말입니다. 나이 들미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보편적 현실임을 깨닫게 해주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죽지 않는 한 누구나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노년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지금의 노인은 과거의 청년이었고 지금의 청년은 미래의 노인입니다. 하지만 이 책의 부제, 우리의 미래를 미워하게 된 우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젊은 층의 인구 감소와 노년층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세대 갈등과 노인 혐오가 최근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노 시니어 존, 이 책은 초고령 사회에서 세대 간의 갈등을 그저 단순한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숙제이자 새로운 가능성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세대가, 즉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를 혹은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이해하며 공감의 토대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거죠. 노 시니어 존은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혜리 시내 21 편집위원, 이상희 미국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등 총 7인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초고령화와 세대 갈등의 문제를 다각도로 논의했습니다. 오늘 달세뇨는 그 중에서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장기중 교수의 사라지고 있지만 살아가고 있습니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늙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맞닥뜨리게 될 현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움이 아닌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노 시니어 존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기억하는 노인의 인상적인 모습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어떤 이는 구부정한 자세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다. 다른 이는 만성 질환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날마다 수십 알의 약을 삼키는 노인의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다. 또 다른 이는 요즘 젊은 것들은 으로 시작해서 툭하면 권위를 내세우며 훈계조로 말하는 노인이나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며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노인을 연상할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청장년층 사이에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노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까? 형용사 위주로 살펴본 결과 힘든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이어서 무식한, 나쁜, 무서운, 힘없는, 아픈 순이었다. 주로 분노나 연민과 연관이 있는 어휘가 주를 이루었다. 이는 2021년 한국노년학회가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결과다. 두 가지 감정, 즉 분노와 연민을 통해 우리는 노년층을 바라보는 청장년층의 속내를 꿰뚫어 알아차릴 수 있다. 그들은 평생 기대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모가 어느새 나이 들어 한없이 약해지고 초라해진 모습을 본다. 그럴 때 그들은 자신이 앞으로 겪게 될 노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느낀다. 동시에 마음속에서 노인에 대한 연민의 정이 치민다. 초고령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이 삶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두려움은 개인의 특수한 사회 경험과 뒤얽히면서 분노를 자극한다. 분노의 감정은 노인 혐오로 이어진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어렵게 직장에 취업한 뒤에도 고령 인구를 부양해야 한다. 각종 공과금, 세금, 연금 등의 사회적 부담이 당연하다는 듯 치솟는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은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들려온다. 마음이 불안해진다. 노인은 약하고 소외당하는 존재이니 우리 사회가 따뜻하게 보듬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복잡한 마음은 풀리지 않고 미묘한 상황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현실의 노인 중에는 약하고 소외된 이가 많기는 하다. 그 반대로 풍부한 인생 경험과 탄탄한 인맥, 막대한 재산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으로 자리 잡은 노인도 많다. 2020년 기준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 조사를 살펴보자. 2008년 대비 2020년 노인들의 소득은 2배 이상 올랐다. 스마트폰 등 정보화 기기 보유율은 2011년 0.4%에서 2020년 56.4%로 껑충 뛰어 올랐다. 고졸 이상 학력자 수는 2008년 17.2%에서 2020년 34.3%로 가파르게 늘었다.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노인 가구 수는 2011년 39.2%에서 2020년 62%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노년층에게 일어나는 이런 변화는 그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청장년 세대에게는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 어쩌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노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만들어낸 잔상을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시급히 필요한 일은 노인은 어떤 존재인가, 노인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노년층의 이야기가 바로 내 부모의 이야기며 머지않은 미래에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노인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경험을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질문을 던져보자. 노인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사전적으로 노인은
나이 들어 늙은 사람을 의미한다. 단지 나이가 많으면 노인일까? 그 나이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 나이로 노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의학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경제적 기준이 반영된 결과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국민노령연금 제도를 만든 인물은 누구일까? 19세기 말 독일 재상을 지낸 비스마르크다. 비스마르크는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를 65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그는 노인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는데 많은 국가가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시행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65세로 규정한다. 노인복지법 역시 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정해놓았다. 이렇듯 100년이 넘도록 나이를 기준으로 한 노인의 정의는 거의 바뀌지 않았다. 나이를 기준으로 노인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합당할까? 이 경우 노인 인구 집단의 다양성과 노화의 역동성을 오롯이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나이를 기준으로 노인을 정의하기보다는 한 사람이 노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본질을 통찰하는 길일 수도 있다. 노화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노화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으로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노화는 생애 주기의 필연적인 현상이다. 영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는 동안 우리 몸은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다양한 생물학적 변화를 겪는다. 몸 안의 세포는 노화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다. DNA에는 텔로미어라는 조각이 있는데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점점 짧아진다.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노화와 관련된 세포 손상을 일으키며 사망에 이른다. 복제된 동물은 텔로미어가 짧아 노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복제양 돌리가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생물학적 노화의 원인은 다양하다. 세포의 에너지 동력인 미토콘드리아 기능장애, 신경 호르몬을 통한 세포 간 커뮤니케이션 변형, 세포의 노쇠함, 줄기세포 고갈 등을 꼽을 수 있다. 노화는 타고난 유전 요인뿐 아니라 환경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받는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음식과 의약품,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세포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몸속 세포 변화는 노인의 신체에도 다양한 변화를 불러온다. 노화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되고 어떤 속도로 진행되는지는 개인차가 크다. 다만 30대가 되면 몸속의 모든 기관과 장기에서 광범위하게 노화가 진행된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한 사람의 신체 안에서 각각의 장기마다 노화 시점이 다르다는 점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뇌는 20대, 뼈와 근육은 30대, 소화기는 50대, 간장은 70대 초반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다. 자기 몸의 노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젊은 사람의 몸에서도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다. 노화는 감각기관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40대 초반만 되어도 근거리 시력이 나빠져 노안이 온다. 그뿐만이 아니다. 색깔 분별 능력도 감퇴한다. 노인이 되면
사물을 인지할 때 색상보다 형태가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것도 그래서다. 노인성 난청으로 청력이 저하되면 말을 알아듣고 반응하는 시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60대의 반응 속도는 20대보다 20% 정도 느려진다고 한다. 20, 30대 청년층과 비교해 60, 70대 노인층은 수분, 근육량, 무기질이 감소하고 지방은 2배 이상 증가한다. 이런 변화는 근육량을 줄여 움직임을 더디게 하고 골량 소실로 골절 위험을 높이며 당뇨병, 고혈압 등 성인병에 영향을 미친다. 뇌와 신경계 질환에서도 변화가 나타난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65세가 되면 20대와 비교해 뇌신경세포 수와 무게가 10% 정도 감소한다. 뇌 안의 빈 곳인 뇌실이 넓어지며 인지 기능을 떨어뜨린다. 신경세포에 독성 물질이 쌓이고 활성 산소량이 증가하여 신경계가 손상된다. 이게 다가 아니다.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와 수용체가 감소하여 스트레스, 노인성 우울증에 취약해진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 근육은 두꺼워지고 심장을 뛰게 하는 신경세포 수는 줄어든다. 이 과정에 탄력성이 감소하여 혈전 생성에 영향을 미친다. 폐에서도 변화가 나타난다. 호흡근과 횡격막이 약해지고 폐와 혈액 사이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 횟수가 줄어든다. 간, 신장 기능 등의 저하로 약을 대사하고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져 약물 부작용에 노출된다. 피부는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며 건조해지고 주름진다. 그러나 노화에 따른 생리적 변화가 곧바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노화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노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우리는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노년기가 되면 질병, 영양결핍, 운동 부족, 스트레스로 인해 근력이 약해지고 걸음걸이가 느려지며 몸이 허약해진다. 이런 변화를 일반적인 노화와 구분하여 노쇠라고 부른다. 노쇠는 노화와 관련이 있지만 나이가 든다고 모두 노쇠해지는 것은 아니다. 노쇠는 한번 발생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노쇠해진 노인은 식욕 저하, 우울감, 인지기능 저하, 잦은 낙상 및 골절 등을 반복하며 악순환하다가 거동할 수 없는 신세가 된다. 노인의학이 노인의 운동, 영양관리, 만성질환관리 등을 강조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노인의학자 몰리의 노쇠 선별 검사는 임상의학에서 자주 사용된다. 이 용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한국형 노쇠 진단 척도 K. 프레얼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피로. 지난 한 달 동안 피곤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저항.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쉬지 않고 계단 10칸을 오르기가 힘듭니까? 이동.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300m를 혼자서 이동하기가 힘듭니까? 지병. 고혈압, 당뇨병, 암, 만성 폐질환, 심근경색 등의 만성 질환이 5개 이상입니까? 체중 감소. 1년 전과 비교해 체중이 5% 이상 감소했습니까?
이 중 3가지 이상 해당하면 노쇠로 진단 내릴 수 있다. 노화는 신체적으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나이가 들면 인지와 감정, 성격, 사회관계에도 변화가 생긴다. 역동적인 노년층이라는 단어를 붙인다고 해도 노년기는 상실을 기반으로 한다. 나이가 들면 체력과 건강을 잃고 퇴직 후 사회적 지위와 수입원이 사라지고 배우자와 친구들을 영원히 떠나보낸다. 이런 부정적인 상황들을 철저히 대비하면 상실감 없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 노년층도 청장년층과 마찬가지로 재정 자립을 준비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노년층의 마음은 늘 외롭고 자식 문제와 돈 문제로 속 썩는 일이 잦고 주위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한다. 건강에 집착하면 할수록 부족한 자신을 한탄하거나 질투에 사로잡혀 소외를 겪기도 한다. 이는 늙음이 다가오는 방식 때문이 아닐까? 사람마다 늙음을 자각하는 방식은 제각각 다르다. 노화를 예측할 수 있다거나 나이가 들면서 늙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면 노년기의 상실이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늙음은 나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충격과 공포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한 인문학자의 말처럼 처음 자각하는 그 순간부터 노화는 일상을 뒤흔들어 놓는다. 어느 날 문득 거울에 비친 낯선 자기 모습에서 젊은 시절을 같이 보낸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조심스럽게 전달하려 애쓰는 의사의 심각한 표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늙었음을 자각한다. 지하철 안에서 어떤 사람이 다정한 얼굴로 말을 건네며 자리를 양보할 때 고마움보다 먼저 당혹감이 엄습한다. 갑자기 노화가 찾아온 것이다. 노화에 따른 상실이 간헐적으로 일어난다면 적응할 수도 있고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노인에게 위기는 중첩되어 닥쳐온다. 상실감을 맛보게 하는 사건이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강단 있는 노인이라도 상실감에 압도되어 좌절하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노인은 자신을 고통 속으로 몰고 갈 질문을 던진다. 예컨대 영화 어바웃 슈미트에서 잭 니컬슨이 연기한 주인공이 마지막에 던진 질문이 이에 해당한다. 그는 은퇴 시점에 사망한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 딸은 시종일관 냉랭한 말과 시선으로 자신을 대한다. 공허감에 빠진 그는 난 도대체 무엇을 달라지게 한 거지? 나로 인해 이 세상에 무엇이 더 좋아진 거지? 라는 질문을 던진다. 노년이 되면 다른 이들은 모두 제2의 인생을 잘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만 상실과 결핍의 소용돌이에 빠진 듯 느끼기 쉽다. 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것은 이 시점이다. 이런 상황을 맞는 노인은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점점 더 통제하려고 든다. 사실 이는 통제한다기보다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갈구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통제감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주위 사람들을 휘두르며 쾌감을 느끼는 것과는 다르다. 이런 유형의 통제감은
노년이 되면서 흔들리기 시작한 일상에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을 붙잡기 위한 몸부림이자 절실한 욕구에 가깝다. 이 유형의 통제감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관찰된다. 필자에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다. 매년 가을을 지나 겨울이 올 때쯤이면 맞닥뜨리는 일이다. 어머니의 김장 문제다. 요즘은 누구나 마트에서 편하게 사다 먹을 수 있는 김치를 어머니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직접 담그셔야 한다. 관절통과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면서 추운 날 김장 일을 강행하시는 걸 막을 길이 없다. 연약한 몸으로 마트에 가서 녹슨 철제 카트를 끌고 무 3개, 배추 1단씩 사서 계단을 오르내리며 쉴 새 없이 나르신다. 그러다 보면 보다 못한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한다. 김장을 마친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몸살을 앓으신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시포스의 바위 굴리기를 연상케 하는 상황이 해마다 반복된다. 언젠가 한 번은 침대에서 주무시다가 굴러떨어져 한쪽 얼굴에 퍼런 멍이 들 정도로 심하게 다친 일이 있었다. 다음 날에도 어머니는 어김없이 김치를 담그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올 한 해 내가 담가 놓은 김치 덕분에 다들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거야. 이번엔 정말 싸게 했단 말이야. 이 노인의 고집을 누가 꺾겠는가 생각하며 체념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아려오는 건 어쩔 수 없다. 쇠심줄보다 질긴 어머니의 고집 뒤에 숨은 삶을 통제하고 싶은 절실한 욕구를 엿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통제감을 융통성 있게 발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어머니를 탓할 수만도 없다. 본래부터 타고난 성격을 떠나 뇌의 노화는 노인을 완고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노인들의 고집스러운 태도를 보며 연민의 정을 느끼기보다 답답함을 느끼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치매처럼 뇌세포 사멸로 생기는 병적 변화와 달리 정상 노화는 뇌세포 간의 연결망을 약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 신경 연결망 약화는 뇌의 인지 처리 속도 저하로 이어진다. 기억과 관련된 해마와 상황 판단 및 예측, 문제 해결 등의 중요한 전두엽 사이의 연결이 약해지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그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하는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젊은 사람들은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러나 노인들은 자주 어려움을 겪는다. 인지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험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추측하고 빠르게 의사결정하는 것이 뇌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제한된 정보 안에서 익숙한 방식으로 결론을 내리다 보면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사고하는 능력이 감퇴할 수밖에 없다. 단순했던 상황이 복잡해지거나 불안, 분노 등의 감정에 압도되거나 오랫동안 고립되고 소외되어 외부의 자극을 받지 못하면 사고의 유연성은 급격히 떨어진다. 뇌의 가소성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연결망이 빠르게 쇠퇴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3가지 요인은 노인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더욱더
자기 중심적으로 변화시킬 위험이 크다. 고집불통의 이기적인 노인의 모습에는 뇌의 노화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나이 들면서 노인의 뇌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세밀히 관찰하면 완고함 외에 다른 메시지도 읽어낼 수 있다. 상실감에 맞서서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 분투하는 노인들의 마음가짐과 달리 우리의 뇌는 다른 과정을 준비한다. 앞에서 언급했듯 노인의 뇌는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그보다는 자신이 이미 가진 정보를 사용하여 익숙한 방식의 사고를 함으로써 문제를 풀려고 한다. 이런 노력은 인생 경험을 숙고하고 반추하고 활용하는 데 유용하다. 노인의 뇌는 바깥에 시선을 두지 않는다. 자기 내면을 탐색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갈 준비를 한다. 이러한 심리 변화를 겪으며 노인은 바깥을 통제하는 일이 아닌 자기 삶 안에서 위안을 찾기 시작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노년의 삶은 고요하며 무난해 보인다. 젊은 세대의 눈에는 지루해 보이기 쉽다. 그런 순간에도 조용해 보이기만 하는 노인이 중요한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자신에게 닥친 노화와 상실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뿐이다. 자기 여생에 무엇을 채워 넣을지가 아닌 무엇을 어떻게 떠나보낼지에 대한 고민이 그것이다. 이는 상실에 대한 애도 반응이며 자기 삶의 위안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상실로 시작되는 노년기를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설명했다. 노년기는 통합을 이뤄내지 못하면 현상 유지는커녕 절망이 일어나는 시기다. 에릭슨이 말하는 통합이란 자기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질문을 던지면서 어찌할 수 없었던 일, 실수했던 일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노인은 스스로 잘 살고 있다는 위안을 받는다. 자기 인생을 차지하던 많은 것을 내려놓을 용기를 얻는다. 그가 어떤 인격의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으며 얼마나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에 의해서만 노년이 결정되진 않는다. 노년의 삶은 상실과 마주하는 태도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상실을 겪는 동안 제대로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은 통합 과정에서 마음이 편안해진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거나 고독한 삶을 산 노인은 좀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뿐이다. 어느 날 갑자기 늙음이 가져다 준 3가지 통과 의례를 거치는 동안 노인은 스스로 떠나보내야 할 것들의 의미를 되새긴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내적 투쟁을 벌인다. 젊은 세대가 노년층의 마음에 공감하며 따뜻하게 바라봐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응원도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까지 노화 과정을 겪는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살펴봤다. 우리 사회의 가장 소외된 존재이며 극단적 상실을 겪는 노인의 마음은 어떨까? 노인이 되어 겪는 상실 중 극한의 상황은 기억을 잃는 상태, 즉 치매일 것이다.
앞에서 말한 노화 과정과 노년의 상실에 아무리 잘 대비해도 치매라는 질병 앞에서는 두려움을 벗어나기 어렵다. 치매는 기억력과 같은 인지장애를 시작으로 말기에 이르러서는 운동 능력, 언어 능력, 사고 능력을 포함해 인간다움이라 규정할 수 있는 대부분의 능력이 사라지는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치매에 걸린 노인과의 동행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치매에 걸리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정반대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이 과정에 치매 노인들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사회에서 고립된다. 노년에 대한 두려움이 만든 잔상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다. 치매를 단순한 증상으로만 바라보는 편협한 관점에서 벗어나 그 안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노인들의 모습을 차분히 들여다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태도는 상실로 점철된 노년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작은 실마리를 줄지도 모른다. 자, 이제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살펴보면서 노인들 삶의 이야기에 다가가자.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93만 5,086명이다. 이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인 901만 545명의 10.38%를 차지하는 숫자다. 지금은 10명 중 1명 정도의 비율이지만 30년 후에는 노인 6명 중 1명꼴로 치매에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치매의 심각성은 단순히 급격히 늘어나는 유병률에만 있지는 않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조용하게 이루어지던 평범한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자리에 있어야 할 물건이 보이지 않고 자신이 분명 마무리했다고 생각한 일인데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그토록 좋아하던 책을 읽어도 도무지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다. 평소 자주 사용하던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 뿐 기억나지 않는다. 마트에서 물건값을 계산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고통이 밀려온다. 자기 인생에서 소중한 기억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 심지어 자기 앞에 있는 가까운 이들이 모두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다. 우리가 관계 안에서 지켜온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린다. 인간다움이라 부르는 관계, 추억, 독립적인 삶 등이 그것이다. 자기 삶을 결정할 권리 같은 것들이다. 치매는 돌봄 과정에서 가정의 붕괴를 초래하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 치매 돌봄의 극한 상황에 몰려 동반 자살을 선택하는 가족에 대한 소식이 뉴스로 전해지기도 했다. 이는 치매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일례로 미국의 치매 환자 평균 돌봄 시간은 주당 27.8시간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주당 63시간에 달한다고 한다. 쉬는 날도 없이 거의 날마다 하루 9시간 넘게 환자를 돌보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치매 부양자 4명 중 1명은 실직 상태가 되고 절반 정도는
노동 시간을 단축하게 되어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진다. 필자가 만난 한 치매 환자의 배우자는 오랜 돌봄으로 인해 극도의 번아웃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직감하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혼자만의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치매에 걸린 가족을 혼자 두고 떠난다는 죄책감으로 실행에 옮기기까지 2-3달의 시간이 걸렸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떠날 수 있는 여행인데 그녀는 그래도 괜찮은지 묻고 또 물었다. 결국 여행을 다녀온 그녀는 잘 다녀왔다는 말을 한 뒤 울음을 터뜨렸다. 필자는 그녀가 짊어지고 살아온 삶의 무게 앞에서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넬 수 없었다. 오랫동안 환자를 돌보다 보면 누구나 지치기 마련이다. 사회관계의 단절도 피하기 어렵다. 하루 9시간 넘게 돌봄 의무에 속박당하고 자기 감정을 들여다볼 시간적, 정신적 여유도 없어 우울증이 생긴다. 왜곡된 죄책감과 무기력, 분노의 감정이 그를 휘감는다. 그러다 보면 결국 자기가 돌보는 치매 환자와 함께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극단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 기억을 잃어버리는 일에 대한 두려움은 노인에게만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다. 젊은 세대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영츠하이머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는 물론 정식 의학 용어는 아니다. 젊은 알츠하이머가 결합해 만들어진 신조어로 젊은 나이에 겪는 심각한 건망증이나 기억력 감퇴를 의미하는 용어다. 2020년 취업지원 기업 잡코리아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이 조사에 따르면 청년 649명 중 43.9%가 자신을 영츠하이머로 여겼으며 젊은 세대 중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병원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뇌기능 상실로 인해 일어나는 치매와는 다르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 스트레스나 우울증,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등 뇌의 과부하로 생기는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증상을 겪는 청장년층은 자신이 젊은 나이에 치매를 앓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불안해한다. 두려움은 개인과 가정의 영역을 뛰어넘어 사회로 번져나간다. 과거에 나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철저히 격리되었던 한센병이나 접촉만 해도 병균이 옮는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모질게 차별당해온 에이즈 환자처럼 치매 환자 역시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며 고립되고 있다. 치매에 대한 가장 흔한 편견과 낙인은 뭘까? 치매를 어리석음과 연결짓는 행위다. 너 치매야. 치매 환자처럼 행동하네. 저 노인네, 노막 났네. 이런 식의 욕설이 난무한다. 최근 치매를 인지증, 인지흐림증 등의 병명으로 바꾸기 위한 치매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치매는 개인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두려움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치매 환자는 죽음을 앞둔 낯선 존재로 여겨진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치매로 인해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가운데서도 끈기 있게 살아내는
그들의 존재 가치가 바로 그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관점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지금까지 치매로 인해 사라져가는 것들과 그로 인한 두려움에만 초점을 맞췄던 시선에서 벗어나 그들의 삶을 이어가게 하는 그 무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여기에는 치매를 어떻게 극복할지, 치매 환자를 어떻게 돌볼지 등에 대한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과 방법이 요구된다.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것은 무엇일까? 동반 치매로 진단된 뒤 아내를 먼저 요양원에 보낸 한 할아버지가 있었다. 얼마 후 그 역시 치매 증상이 심해져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가 자식들과 함께 첫 외래 진료 목적으로 방문한 상황이었다. 당시 할아버지는 아내인 할머니가 있는 요양원에 입소할 예정이었다. 가족들이 모두 밖으로 나간 뒤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왠지 모르게 미안하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이 생겨서였다.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땐 한마디도 하지 않던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아내랑 같이 있게 해줘서 고마워. 자식들 다 소용없어. 마누라는 내가 잘 챙길 테니 걱정 말고. 그 할아버지에게 요양원은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아내와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였는지 모른다. 어쩌면 그는 자기에게 남은 유일한 사람을 만날 순간을 기대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할아버지의 다음 말에 뭔지 모를 뭉클함이 밀려왔다. 선생, 죽을 때까지 둘이 같이 있게만 해줘. 알랭드 보통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말을 빌려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우리 인간은 자신을 지켜봐줄 누군가가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모두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계속 누군가의 옆에 있고 싶고 없으면 그리워하는 존재라는 것. 그 욕구는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도 여전히 남아있다.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 사랑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고 평생 살을 맞대고 살아온 배우자마저 낯선 사람으로 여겨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치매 환자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사랑의 감정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게 아닐까 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과연 그럴까? 어느 할머니의 모습에서 필자는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할머니는 번번이 훤칠하게 키가 큰 할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빛은 사랑에 빠진 사춘기 소녀의 그것처럼 보였다. 그렇다고 가까이 다가가서 말을 걸지도 친한 척하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다른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기라도 하면 앙칼진 눈빛을 하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저것이 내 남편을 홀릴 줄 알았어, 이 여우 같은 년. 할아버지는 할머니 남편이 아니다. 그저 오가며 인사를 나눌 정도의 관계일 뿐 할머니와 어떤 특별한 관계도 아니다. 할머니의 어떤 생각의 흐름이 할아버지를 남편으로 오인하게 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필자의 시선을 끈 부분은 따로 있다. 할아버지를 바라보고만 있어도 행복하고
다른 할머니가 할아버지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질투하는 생생한 감정이 그것이다. 치매와 망상이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아닌 할아버지를 남편으로 바꿔놓긴 했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는 할머니의 마음만은 오롯이 남아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의미가 아니라 의미 있다는 느낌이다. 라는 문장을 어느 책에서 읽은 기억이 있다.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느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이다.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 사랑의 형태는 없어지거나 왜곡될지라도 사랑할 수 있다는 느낌만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다. 치매에 걸려 기억이 사라져도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직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고 자기 삶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고 위안할 수 있는 모습에서 살아있다는 느낌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느낌은 치매 환자가 삶의 고통과 좌절을 견뎌내게 하는 힘이 된다. 이는 단순히 치매 노인을 떠나 늙음을 통해 상실과 좌절을 경험하는 노인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마주하는 노인은 자기밖에 모르는 고집스러운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 곁에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부모이거나 배우자거나 사랑하는 친구의 얼굴인가? 노인이 된다는 것은 늙어가는 육체와 더불어 인지, 감정, 성격, 사회관계 등 인생의 모든 면에서 상실을 겪는다는 의미다. 인간은 누구나 늙는다.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상실과 맞닥뜨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만든 잔상이 아닌 내 옆에서 함께 땅에 발붙이고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삶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노력은 단지 노인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그들의 삶과 경험에서 배우고 공감하며 자신과 연결된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삶의 의미를 찾는 독자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 당신은 노인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가?